네, 오늘은 3강 2장 과세거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구성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과세거래, 과세거래고 1절 과세대상거래, 2절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절 과세대상거래고 구성 내용을 보니까 재화의 공급, 그리고 그 특례, 용역의 공급, 그리고 그 특례. 자, 위에서 배웠던 과세대상거래, 납세 의무자 누구 있었나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었죠. 자,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과세대상이고요,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장입니다. 재화의 공급, 재화 공급의 특례, 그리고 용역의 공급. 자, 용역의 공급, 용역 공급의 특례, 그리고 재화의 수입, 또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 연결되어 있고요, 과세 대상과 과세 대상 거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인데요, 과세 대상 거래의 공급 시기와 과세 대상 거래 공급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테니까 설명 생략하고 1절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부터 시작할게요. 자, 구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인도와 양도, 무슨 의미일까? 왜 다르게 써 있을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왜 따로따로 써놨을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인도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거고요, 양도는 권리나 재산, 지위, 즉 물건 외의 것을 남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빠르게 할게요. 인도는 물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양도는 물건 외의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갈게요. 자, 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자, 재화 공급의 특례란 재화 공급 외에 특별하게 규정된 사항을 얘기하고요. 1항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호에 하나 등연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라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재화는 이 말이 생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생산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소비한 것으로 본다, 이거겠죠? 자, 이 항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자기 생산 취득재화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래 열거된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또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쉽게 말해서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 자,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0%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이것도 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과세 사업이 아닌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왜냐? 면세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했을 거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면세 사업자의 다른 면세 사업자와 과세 형평을 위해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면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재화를 자기 스스로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자, 2항 다음 각 구원 안에 해당하는 자기생산 취득재화, 이하 자기생산 취득재화라고 하겠습니다. 사용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호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는 중요한 항목인데요. 비영업용 승용차를 이야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부가가치세법상 승용차는 크게 영업용 있고요, 비영업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은, 일단 소형 승용차 안에는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업무용 내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중에서도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굳이 소형이 아니어도 돼요. 승용차입니다. 큰 승용차도 있어요. 이 중에는 소형은 없는 걸로 할게요. 승용차입니다. 자, 이 내용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자, 영업 목적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용은 자기 과세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비영업용이란 부가가치 창출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용도로 쓰이는 차량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소비, 임차,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고,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각종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다 보면 이 제도를 악용한 많은 악용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요. 부가가치 창출과 직접적으로 아주 관련된 영업용에 한정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이 영업용 승용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재화 중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이 부분이 제가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영업용 승용차입니다. 영업용 승용차.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비영업용 승용차에 따른 자동차와 그 상태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의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자동차 직접 영업용 승용차 대표적인 예로 택시가 있죠. 운수업 택시가 있습니다. 자, 택시 기사님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시는데요.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라고 한 택시 구매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습니다. 왜냐? 영업용 승용차니까. 그런데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네. 이러면은 영업과 관련 없죠. 비영업용이죠. 업무와는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영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데 관련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생산 취득재화겠죠. 과세사업 관련한 취득재화를 소비하는 데 공급으로 본다. 마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자, 3호 사망. 사업장의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반출,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조금 할 말이 많아요. 왜 할 말이 많냐? 왜 할 말이 많냐면 제가 예전에 아주 궁금했었기 때문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여기 사업장이 두 개가 있어요. 사업장 A 사업장이 있고요, B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둘 이상이긴 하지만 사업장 단위로 과세를 하게 되죠. 사업장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이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을 해요. 반출을 했는데, 자, 이때 1기라고 가정합니다. 1기 아시죠? 1월 1일부터 저희 1강 2강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출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00원짜리였다고 해요. 반출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A는 외부에서
해당 물건은 500원에 사오면서 매입세액 50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B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건을 2,000원에 팔면서 2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자, 그럴 때 6월 30일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7월 25일 신고를 하면서 신고와 동시에 B 사업장에서는 과세관청에 200원을 납부하게 되고요. 근데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없죠. 그러므로 200원을 납부하게 되고 A 사업장에서는 매입 시 발생한 5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0원은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 납부하게 되고요. 이 50원은 확정신고 기한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즉 7월 25일 날 돈이 200원이 빠지는데 30일 후에나 50원이 다시 들어옵니다. 50원이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는 150원이 나가는 내용이 되나 7월 25일부터 그 30일 후 동안에 150원 손해를 보게 되죠. 금액이 커지면 그동안 기간 동안에 아주 큰 돈이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합니다. 자, A 사업장이 있고요. B 사업장이 있습니다. A 사업장은 재화를 구입하면서 아까 얼마에 사왔죠?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대충 할게요. 자, 50원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금액이 50원의 매입세액이 발생했고요. B 직매장에다가 물건을 넘깁니다. B 직매장에서는 해당 물건을 2,000원에 팔았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기억이 나요. 자, 이런 경우에서 맞아, 500원이었어. 네. 이렇게 된 경우에서 A에서 B 사업장으로 재화를 500원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액은 50원일 테고요. 이렇게 55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급했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제. 자, 그렇게 되면 A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 50원이 발생하고요. 매입세액 5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B 사업장에서 납부세액 200원이 발생하고요. 매입세액 5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기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 날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액은 A는 전혀 없고요. B는 1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방금 다른 경우에서는 150원을 이렇게 했었죠. 200원을 납부하고 30일 후에 50원을 돌려받아서 150원 납부했다. 다시 200원을 납부하고 30일 후에 50원을 돌려받아서 총 150원을 납부했고,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150원을 납부했고 30일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원을 납부한 결론적으로 결론은 동일한데 30일 동안 이 불필요한 50원의 자금 압박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 가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고 관련하여 생산돈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 예를 들면 직매장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권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언제 보지 아니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합니다. 다만
제32주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사업자 단위 과세자면 여기 이렇게 사업장이 많이 있지만 주사업자, 주된 사업자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총괄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 말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주사업장 있죠. 주사업장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은 공급으로 본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어차피 자기의 사업 하나의 사업장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굳이 재화의 공급으로 볼 필요가 없으나, A 사업장, B 사업장이 있는데 이곳으로 반출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쪽에서 매입을 했겠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내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고 주사업장이 총괄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매출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네팅한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전혀 불합리한 건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뭐냐면은 굳이 이 사업장 총괄된 사업장 내에서 굳이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매입세액이 있고요. 여기 매출세액이 발생하죠. 매출세액이 발생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근데 원래라면 이 친구는 매입이 없고 매출만 있었기 때문에 매출세액만 있지만, 이렇게 이 친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세금 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만큼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쪽 사업장, 직매장 쪽에 매입세액을 발생시켜주고 싶다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매입세액 공제를 시켜주겠다 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 사항. 이건 개인적 공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일단 재화를 무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본인이 혹은 그 친구, 친한 사람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공제된 가격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개인 소비자와는 과세 형평에 맞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세금 더 내고 쓰는데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받고 사업을 위해 쓰라고 매입세액 공제해주는데 사업을 위해서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과세 형평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종업원이죠. 대가를 받지 않거나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 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건 종업원을 챙겨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냥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정한 게 뭔가 볼까요? 안 나오네요. 자, 그럼 내려갈게요.
자, 4항까지 봤고요. 5항.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자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 증여, 사업상 증여죠. 증여한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사업상 증여하는 것으로서 뭐뭐뭐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뭘 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 보여주네. 네,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인터넷이 느리다. 하하, 됐다. 네,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직장문화, 경조사 관련해서 챙겨주는 것까지 매입세 공제하지 않고 재화 공급으로 보면 조금 솔직히 너무하긴 하다. 그죠? 저것도 저거 줘야지 사업을 하니까, 사람들도 힘을 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 이거 했고,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1+1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죠.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굳이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로 봐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함돼서 공급된 것으로 봐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자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왜냐면은 이걸 자기에 공급한 것으로 안 보면 뭐 노트북을 한 1억치 사요. 1억치, 10억치 원래라면 부가가치세 1억을 내서 총 11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10억을 사고 1억을 낸 다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트북을 10억에 산게 됩니다. 10억치 샀어. 그 다음에 망해버리는 거야. 망해버리는 순간 10% 디스카운트. 괜찮죠? 자, 저희도 빨리 사업 벌려가지고 산 다음에 망합시다. 그리고 나서 10억짜리 노트북을 시장에 갖다 팔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 형평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 시에는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폐업해야 됩니다. 폐업하더라도 세금 내고 폐업해야 됩니다. 자,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대한 매매를 할 때 위탁자도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본인 또는 본인은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탁매매에 대리인에게 매매를 할 때 위탁자 본인이 재화를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위탁자 또는 본인입니다. 위탁자 또는 본인, 직접 재화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이자, 여기 위탁자, 수탁자가 있어요. 다시 위탁자, 본인, 수탁자, 대리인이 있죠. 여기 재화 내용력을 공급받는 자 갑니다. 위탁자 또는 본인이 쏴요. 수탁자, 대리인, 다이소로 쏴요. 우리는 가서 공급을 받죠. 이 경우 우리는 누구에게서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까요? 우리는 다이소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세관청은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왜냐하면은 거래 실질이 얘네가 공급을 한 거니까.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죠.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왔다 갔다. 그러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뭐냐면은 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우리 이 경우에서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더 설명을 더 붙여볼게요. 수탁자 대리인을 통하는 거래에는 또 다른 방식이 있죠. 공급하는 거 말고 공급받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공급받는 쪽이 아니라 공급하는 쪽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공급하는 쪽에서 수탁자 대리인을 통해서 위탁자 본인에게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대리인에게 매매를 할 때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봐요. 이쪽으로부터. 이쪽 매출세액 발생하고 매입세액은 이쪽에서 공제를 받는 거죠.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그때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자, 7항은 이 정도 하고요. 8항 한번 볼게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위탁자 여기 있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 누구냐면 신탁하고 맡긴 수탁자에게 맡긴 사람이죠.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 이행을 위하여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자, 일반적인 경우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는 이 수익자, 보통 위탁자죠. 수익자를 이익을 위해서 운용, 관리,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죠. 만약에 이렇게 매각을 하게 돼요.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겠고요. 자, 이 거래의 실질이 어떻게 되나요?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탁자가 공급을 하죠. 그러나 이 거래의 실질은 수탁자는 단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거래의 실질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위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매출세액이 발생하겠고요. 이쪽이 사업자란 매입세 공제받겠고, 최종 소비자라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매출세액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만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채무 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질이 어떻게 될까요?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채무 이행을 안 해서 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갔어요. 더 이상 신탁이 아니라 채무 이행의 결과로서 수탁자에게 물건이니까 인도된 거죠. 자, 그 경우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이 거래 실질은 뭘까요? 위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한 걸까요? 아니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미 채무 담보의 이행으로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입니다. 해당 재산을 공급받는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가 직접 공급한 거고, 이것이 거래의 실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매출세액이 납부 의무가 있고요. 9항 보겠습니다. 다음 각 코너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아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시각 10시 25분. 배고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양도 뭐시기 권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뭘까요? 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비수금, 미지급금, 토지금으로 관한 것들 모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전체 모든 것을 다 양도할 때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을 양도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은 그 경영자의 교체에 불과합니다. 굳이 사업의 양도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다음 어떻게 되느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했고,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 물납하는 경우, 만약에 물납을 했다, 내가 국가에 물납을 해. 얼마짜리 할까? 뭐 10,000원짜리 해. 그런데 부가가치가 붙어.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1,000원이야. 그럼 국가로부터 1,000원을 거래 징수해야겠지. 그 다음 어떻게? 다시 국가한테 내야겠지. 그럼 왔다 갔다 돈만 들고 귀찮기만 하고 시간 먹고 아무런 이득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자, 신탁. 이게 좀 자주 나오죠. 계속 보다 보니까 신탁에 대해서 조금 부가가치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신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가나다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가부터 한번 볼게요.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뭡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신탁 관련한 내용. 위탁자에서부터 수탁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그냥 신탁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과 뭐 운영권, 관리권, 처분권 등을 이전하는 것, 명의를 이전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항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거야. 왔다리 갔다리. 이건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굳이 재화의 공급이라고 봐서 볼 수 있는 이득이 없거든요. 과세 행정의 불편만 초래할 뿐입니다. 자, 다항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무슨 내용이냐? 수탁자 A가 있고 수탁자 B가 있어요. 수탁자 A한테 건물을 주면서 얘가 얘가 호텔 전문, 호텔을 잘 운영하는 애예요. 맡겨가지고 호텔로 잘 너가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나한테 주고 너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하고 호텔을 줬어요. 주면서 신신당부를 했죠. 호텔을 쓰지 마라. 호텔을 쓰지 마. 건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수탁자가 친구들과 함께 살았던 거죠. 이로 인해서 호텔을 허투루 쓰게 됐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위탁자는 야, 이 새끼야, 너한테 안 맡겨 하면서 수탁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수탁자에게 호텔이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경우도 단순히 수탁자 A에서 수탁자 B로 신탁재산이 이전한 것 뿐이지 이것이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쪽으로 갈 때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갈 때 갑자기 재화의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항에 적용받아서 이 수탁자 B로부터 신탁이 종료되어서 위탁자로 다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또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네. 일단은 오늘 10조까지 하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11조부터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